지난 시간에 수필이 인격 플러스 표현으로서 쓰여진다는 것과 인격은 높낮이로 평가되는 인품과 높낮이가 없는 성격으로 분별된다는 것을 말했다. 그런 다음에 동양의 문과 서양에서 넘어온 에세이가 만나 성립한 한국 현대 수필에서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 즉 인품이 군자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있으면 매우 좋다는 것도 말했다. 그러나 인품이 높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품이 높으면서도 문학적인 훈련은 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수필은 문학이고 문학은 예술이며 예술은 훈련으로 다져진 능숙한 기예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바로 이 기예가 수필은 인격 플러스 표현이라고 할 때의 표현 부분이다. 능숙한 기예를 갖고 있다면 인격이 군자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격이 낮거나 평범해서는 곤란하다.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인보다는 뛰어난 범인과 군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학인 수준이라면 훌륭한 표현 기예를 발휘해서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다. 학인 수준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수필을 쓰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개성부터 파악해야만 한다. 개성 간에는 높낮이가 없다. 사과에는 사과 맛, 배에는 배 맛, 복숭아에는 복숭아 맛, 밤에는 밤 맛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느 편이 다른 편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개성은 수필 작품에서 작가만의 독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독특성은 지난 시간에 강조한 창, 바로 그것이다.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창작이라고 하는데 창과 작이라는 두 음절로 된 창작이라는 단어에서 작은 이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은 지금까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천득의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라는 문장에서 5월, 금방, 찬물, 세수, 21살, 청신함, 얼굴 등은 이미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조합하여 5월을 21살 청년의 새롭고 깨끗해진 얼굴에 비유한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창이다. 피천득은 5월을 21살 청신한 얼굴에 비유하고 이 양하는 실록을 어린애의 웃음에 비유한다. 이 두 비유 중 이 양하의 비유에 비해 피천득의 비유가 훨씬 더 새롭게 느껴진다. 그것은 이 양하의 비유가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피천득의 비유는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내려가 어떤 수필가가 실록이 우거진 계절의 여왕 5월이 왔다 라고 썼다고 해보자. 이 문장이 왜 이 양하보다 더 낮은 수준의 표현이냐 하면 5월 이퀄 계절의 여왕은
누구나 아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좋은 수필을 쓰려면 가능한 한 남이 창작한 말을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는 남의 좋은 말을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좋은 수필에는 창, 즉 새로움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문장을 다 창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그렇기는 해도 좋은 수필가가 되고 싶은 작가는 가능한 한 창적인 새로움을 풍부하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 수필가는 글을 쓰는 동안에 또는 글을 다 쓴 다음에 자신이 쓴 문장에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 없거나 적다면 어떻게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적은 것을 풍부하게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성격으로 돌아가 좋은 수필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되 그냥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에 남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흔한 성격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작품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다르다는 것은 새롭다는 것이고 그 새로움이 창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예술 창작가로서의 수필가 또한 자신만의 남다름, 즉 새로움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 심리학자 융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다시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으로 분별된다. 이로써 모두 16가지 성격이 있게 되는데 수필가는 자신이 이 중 어느 편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융의 이론이 100% 맞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신의 성격은 글을 쓰는 동안에 저절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필치가 강하고 직선적이고 빠르고 씩씩하게 나타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부드럽고 곡선적이고 천천히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씩씩하기보다는 온유하게 나타난다. 또한 감각형인 사람은 사물의 외형에 관심을 보이면서 부분 부분을 시간을 거치면서 세세하게 관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직관형인 사람은 사물의 속내에 관심을 보이면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한순간에 곧장 꿰뚫어보는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건 경험을 거친 다음 사고형인 사람은 그것의 의미, 가치 등에 유념하는 글을 쓰게 되고 감정형인 사람은 그것에서 받은 느낌에 유념하는 글을 쓰게 된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좋아하는 작가 또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일 내가 피천득의 작품을 좋아한다면 피천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법정의 작품을 좋아한다면 법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통해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작가와 나의 다른 점을 찾아내야 한다. 아무리 피천득을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피천득이 아니고 사정은 법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 다름으로부터 나만의 개성이 나타나게 된다. 크게 보면 피천득류, 법정류로 분류되는,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그 안에서 비천득류 가운데 A형, 법정류 가운데 B형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이렇듯 어떤 작가의 유에 속하는 것을 아류라 한다. 아류에게는 창적인 요소가 적다. 피천득류의 작가는 피천득보다 더 새로울 수 없고 법정류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좋은 수필가를 넘어 훌륭한 수필가, 탁월한 수필가가 되려면 아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류를 창해야만 한다. 피천득이 나타나기 전까지 피천득류의 수필은 없었다. 그렇다면 법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법정류의 수필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새롭지만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차이는 피천득이 문학 수필을 쓴 데 비해 법정이 철학 에세이를 쓴 데서 기인한다. 문학은 사물의 개별성에 의거해 성립하기 때문에 새롭기가 비교적 쉽지만 철학은 개별성이 아닌 보편성, 즉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치, 원리를 논하기 때문에 새롭기가 매우 어렵다. 철학 에세이스트는 공자나 장자, 플라톤이나 칸트와 경쟁한다. 하지만 아무리 사상이 성숙한다고 해도 공자, 장자, 플라톤, 칸트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에 비해 문학가는 개별성, 즉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사과면 사과맛, 배면 배맛, 복숭아면 복숭아맛, 밤이면 밤맛을 낼 수 있다. 사상은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있지만 맛은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없다. 예술가를 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나름 하나의 집을 짓기 때문이다. 이때의 집은 바로 자신만의 독특성, 즉 창성을 말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창성을 가지면 그것이 류가 되는데 피천득은 자신만의 류를 창했다. 그리고 많은 수필가가 피천득의 류에 들어 아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철학 에세이가 아닌 문학 수필 부문에서 피천득과 다른 유를 창한 수필가들이 있다. 노천명, 한흑구, 이효석, 이병기, 윤오영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독특성은 피천득의 독특성에 비하면 새로움이 덜하다. 그에 비해 권태의 작가 이상은 독특성 면에서 현대 한국 수필 사상, 피천득과 함께 가장 두드러진 성취를 보였다. 수필가로서 피천득과 이상 수준의 독특성을 창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을 공부해야 한다. 고전 문장 가운데에는 수필로 분류할 만한 짧은 글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이 규보의 짧은 글들과 규중치루 쟁론기 등이 있고, 중국의 경우라면 구런의 어부사, 이백의 춘야연 도리원 서 등이 있다. 서양에도 좋은 수필 또는 에세이들이 있다. 찰스 램의 꿈속의 아이들, 장 그르니에의 섬 등이 그것이다. 동양의 명작 수필의 배경에는 논어, 장자, 사기 등 여러 동양 고전들이 있으며, 서양의 명작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양이라면 그것들의 배경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그리고 중세, 근세, 현대의 많은 명저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훌륭한 수필과 에세이, 그리고 그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문학, 철학, 종교적인 고전들을 공부함으로써 수필가는 자신만의 창적인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 피천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천득은 동양 전통으로서의 문에 대한 공부가 깊은 상태에서 서양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었고, 인품 또한 군자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새로운 문학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최종 목표는 자신만의 새로운 이유를 창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부터 모방해야 한다. 그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수십, 수백, 가능하다면 수천 번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하고 깊이 젖어들어야 하며 줄줄이 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작가만의 독특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성격, 특성, 능력과 결합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작가와는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성격 또한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점차 나만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글쓰기 공부의 끝은 없다.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글에 대한 사랑이다. 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고, 글 또는 수필에 대한 사랑은 수필 쓰기의 시작이자 끝이다.